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강의를 하게 된 디스트릭트 이상진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연 제목을 아르떼 뮤지엄 엄마의 프사를 바꾸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좀 지식인들, 뭔가 문화적인 좀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르떼 뮤지엄을 저희가 2000년부터 한번 운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여러 관람객들이 와요. 정말 패밀리라고 하는 어린 아이부터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이제 확장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님 푸사는 아니고, 제가 우연히 최근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 그룹에 불특정 다수 분들이 싹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 사진으로 그냥 어떤 분들이 왔나 보고 있는데, 아르떼 뮤지엄을 진짜 푸사로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긋이 나이가 계신 분이고, 아마 그분은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여기다 쓰고 계신지는 모를 텐데, 이렇게 진짜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게 정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컨텐츠 순서는 제 소개랑, 그리고 디스트릭트, 그리고 아르떼 뮤지엄, 그리고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없겠다고 봤을 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디스트릭트 홀딩스 이제 부사장이고요. 그리고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스트레이트라는 작가로 또 파인아트신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이라던가 삼성 모바일이라던가 뭐 현대모터쇼라던가 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광고 ATL, BTL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자랑 아닌 제 소개를 해보자면, 2020년에는 아티스트 부분에서 이제 어워드 수상을 한 적이 있고, 2024년에는 디자이너 아카이브 서울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저 혼자거든요. 아직까지는 한 명인데 아카이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여태까지 상 탔던 것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야 좀 들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선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릭트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을 통해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저희 2023년 저희 프로젝트 릴인데요. 한번 보시면, 네, 사운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 2023년 올해 거는 안 들어있는 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희는 이제 파인아트, 뭐 광고, 그리고 저희 자체 컨텐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로는 이제 4.0이라고 하고 있는데 1.0 그게 이제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저희는 웹 에이전시로 시작했습니다. 웹 에이전시는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약간 새로운 세상 같은 거였어요. 웹상에 모든 정보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때 그때 처음 이제 웹사이트를 에이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지금 사실 2009년에 뭐 홀로그램부터 뭐 풀바디 인터랙션 2024년 9년이면은 거의 10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저런 기술들을 저희는 도입해서 새로운 그런 미디어 아트, 미디어 형태의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2012년 정도에는 이런 신기술과 이런 우리만의 그 자체 컨텐츠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겠다.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작품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르테 뮤지엄을 오픈을 하고 저희 자체 컨텐츠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희는 그냥 계속 쭉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이게 2005년이거든요. 그 이제 Z107이라는 그 삼성 모바일 프로젝트였는데 웹사이트 창 두 개가 하나가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팝업이 됐다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약간 이게 DHML이라는 그런 그 코드를 만들었는데 되게 그 어떤 기자분이 그거를 보시고 기사화하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랭킹이 올라갔는데 정작 이 폰은 해외양 폰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살 수가 없는 폰이었는데 웹사이트 자체는 사실 되게 유명해서 되게 회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이제 에이전시 때도 저희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저희가 2009년에 삼성 모바일로 Z라는 그 제품을 같이 출시하면서 런칭쇼를 진행했었어요. 그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풀바디 인터랙션을 사용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게 뭐 16폴리, 64폴리, 128폴리 이런 식으로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액정 화면도 계속 더 뭐 진한, 더 좋은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많이 부각되면서 이제 홍보를 할 때라 저희도 이제 홀로그램이라던가 풀바디 인터랙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삼성 모바일을 광고하고 이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거를 더 해봐야겠다. 여기에서 이제 돈 잘 벌 때 그냥 안주하지 말고 더 새로운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술들과 이제 상업적으로 벌었던 이제 자금으로 그 2012년 라이브 파크라는 것을 선보입니다. 그 2012년에 저희가 처음 선보인 이 라이브 파크라는 공간은 롤즘으로 따지면 약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공간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자기만의 아바타를 만듭니다. 자기 얼굴을 스캔하고 자기의 특징을 넣어서 이제 아바타가 제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약 3,000평이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사실 신기루시라고 해야 하는 이제 인터랙션된 미디어 아트, 뭐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360도 3D, 그리고 홀로그램 공연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봐도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그래픽적으로나 아니면 공간 디자인적으로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소통하기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이스 인터랙션이라던가 뭐 사운드 인터랙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2012년에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봐도 좀 저 때랑 크게 많이 다르지 않구나 라는, 아까 아마 좀 강의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술로 봤을 때는 저 때도 저런 것들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은 좋지만 약간 상업적으로라고 제가 쪘는데, 이때 지금도 아마 라이프아크 하면 저희 그때 뭐 대통령상도 받았고 글로벌 상도 받았고, 뭐 지금도 뭐 라이프아크 하면 막 그 저희가 뭐 면접 볼 때 그때부터 너무 감명받았어요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을 되게 많은데, 저희가 들인 비용에 비해 사실 지금보다 이때는 하드웨어도 너무 비쌌고 제작비도 너무 비쌌고 여러 가지가 사실 좀 많이 지금보다는 이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천 명 정도 관람객이 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사실 카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때부터 저희가 한 10년간 그 아르떼 뮤지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매일 월급 줄 거 걱정하면서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저희가 바꾸지 않았던 거 한 거는 지속적인 새로운 미디어나 시장을 발굴해야 된다는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를 계속해서는 답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사실 더욱더 적자였기 때문에 어차피 B2B로 벌어들이는 돈은 너무 딱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뭐 빚을 청산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더 대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VR, 아날로픽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K-팝이라는 게, 지금도 뭐 사실 그렇지만 K-팝이라는 게 되게 화두가 되면서 K-팝과 이제 결부되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6년에 이제 플레이 K-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잘 안 됐어요. 이유는 사실 그때 저희가 이게 타겟을 중국인이라던가 해외 관광객 타겟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메르스라는, 얼마 전에 그 팬데믹 그 또 전에 메르스라는 게 와서 저희가 오픈할 때쯤에 이제 중국인 관람객은 점점 끊기고, 국내 관광객은 지금보다는 K-팝이라는 거는 되게 어린이들이나 본다는 그런 느낌의 이제 컨텐츠로 좀 치부할 때였어서 사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뭐 SM이나 그 YG나 이런 이제 그런 그 아티스트라고 콜라보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그 GD 홀로그램 콘서트인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싸이 홀로그램 공연을 에버랜드에 했었는데, 오신 분들이 이거를 정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싸이가 오프닝 축가에 왔는지를 이제 높으신 분들이 여쭤보기도 하셨는데, 그 정도로 홀로그램이나 이런 기술은 이제 좀 다른 뭐 그런 산업과 좀 다르게 정말 좀 리얼리스틱하게 잘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었던 거는, 사실 아티스트들이 여러 군데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트래블링 같은 거를 저희가 일본에 한 여러 군데 했었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었고, 또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는데 이 젊었을 때 그때 이런 그런 걸 남겨놓는 아티스트 아카이브 측면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도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그때 저희가 홀로그램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뉴미디어 기술을 썼을 때 사람들은 하드웨어 솔루션만 되게 보는 거예요. 사실 디스플레이, 사실 기술과 디스플레이는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알맹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은 저가로 어떻든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홀로그램 뭐 얼마,
하지만 컨텐츠는 뭐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성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질적 하락으로 저 시장은 아예 잠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홀로그램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고, 또 홀로그램이 그만큼 많이 확산이 됐는데, 저희 공간에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아, 홀로그램이 이렇게 리얼했어? 자기가 본 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만들 생각은 없고, 다른 회사한테 뭐 따라다니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서 사실 저 시장은 그냥 저희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도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뭔가 새로운 가치를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법이 없나 이런 거를 찾다가 이제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일단 이제 아르떼 뮤지엄을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아르떼 뮤지엄이 저희가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라는 게 또 선보입니다. 사실 그 웨이브라는 작품은 저희가 아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이제 OOH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건물 외벽에 이제 광고하는 거를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광고로서 너무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엑스에 저희가 그냥 무료로 이런 거를 제공해 보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광고가 쭉 나오다가 한 번씩 이런 이제 퍼블릭 미디어 아트라는 게 선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유명했지만 이제 세계에 이제 그 링크드인이라는데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가 그 트위터에 이제 올리는 순간 전 세계로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놀랬던 게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인스타그램에 디스트릭트의 웨이브라는 게 엄청 뜬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사실 제작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거를 전혀 관리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뭐 로이터 통신, 뭐 BBC, 온갖 해외 글로벌 그 방송국이라던가 뭐 그런 그 뉴스페이퍼에서 연락이 와서 되게 크게 저희도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잘 되려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에이스트랙트라는 게 선보이게 되는데, 이제 아티스트 콜렉티브라고 보통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작가, 여러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걸 아티스트 콜렉티브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디스트릭트의 아티스트 네임으로 이제 에이스트랙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또 이게 잘 되려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BTS의 이제 RM이 와서 또 인스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때 국제갤러리도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제일 으뜸 가는 갤러리고, 사실 그 되게 아카데믹한 갤러리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이 BTS까지 한몫을 해줘서 전시를 할 때도 사실 인기가 많았는데, 이 이후로는 거의 뭐 그
그 역까지 한 뭐 15분 정도 거리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봤을 때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뭐 영국이라던가 뭐 프랑스라던가 이렇게 꾸준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전시했던 거 인터뷰 내용입니다. ST는 오픈 유닛으로 디자인 디지털 전문 회사인 디스트릭트의 전문 가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럭스에서는 이제 스트레이치의 작품과 모란도라는 작품을 좀 선보이게 되었고요.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인터뷰에 있는 총 4명이 있는데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한 명은 이제 하드웨어, 저희가 테크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테크 디자이너가 한 명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하는 그 모션 아티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기획을 좀 같이 하는 기획자, 이렇게 4명으로 일단 구성이 되었습니다. 콘텐츠를 감상을 하실 때 최대한 미디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할 수 있게 장비가 시야에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도록 장비 배치나 위치에 이게 인터뷰에서 보면 저희는 정말 공간에 그 미디어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작품이 아닌 거는 안 보이게 하기 되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의 컬러라던가 바닥재의 컬러라던가 프로젝터의 주변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마감할 때 병풍이나 약간 폐화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란도라는 작품을 영국에 선보였는데, 모란도라는 거가 사실 그 되게 그 영원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보통 한국에서는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하기도 하고 왕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제 모란이라는 꽃이에요. 그게 저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레이어드 되어 있으면서 사실 필 때부터 끝에까지 보통은 꽃의 겉모습만 보는데 안에까지 쏙쏙하게 볼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스테이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도 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이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 기획을 하는 사람, 이게 각각의 사람들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게 레이어드돼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작품을 이 작품하고 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영원성이 있잖아요. 작품을 잘 관리하면,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면 훼손되기 가장 좀 어려운 거라고, 그림과는 다르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디어 아트랑 또 잘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겹쳐 보았을 때 하나의 형상처럼. 그리고 또 이제 꿈꾸던, 저희가 이제 저 그 웨이브 작품을 하면서 그래, 이왕 칼을 뽑았으니 뉴욕에 한번 가봐야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우리 거를 보여줘야지라고 했었는데, 딱 그때 그런 기회가 와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뉴욕의 타임스퀘어 원타임, 가장 이게 뉴욕이라고 하는 그 원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그 4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좀 선보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팬데믹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그 마지막에 설치할 때만 가보고 대부분 원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어디에서 촬영해서 그게 이머시브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 하면서 팬데믹 때 이런 거를 선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글로 워터폴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한테는 되게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굳이 워터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가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관람하고, 그리고 또 사실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저런 정말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이동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 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또 아티스트로서 한번 소더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경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티랑 소더비라고 하면은 이제 아트씬에 계신 분은 더욱 다 아실 텐데, 소더비 한번 출품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자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보다 또 잘 돼서 그 소더비에서 저희 작품이 약 1억 가까이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워터폴 핑크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핑크라는 그 테마로 그 주걸룬이, 우리나라에서 주걸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는 되게 아트씬에서 약간 그 이름을 좀 이런 유명한 이제 연예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최한 이런 거기에서 이제 핑크 그 워터폴을 출시해서 네, 소더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뭐 쉽게 빠르게 보여드렸겠지만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한 번에 되게 몰아치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즘이 이제 여태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모객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아르테미즘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뻔한 말이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고 동시대에 새롭고 유용하고 감동적인 걸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뭘 만들 때 시대의 변화를 읽지만 좀 새로워야 되고 사람들이 좀 감동하는 포인트가 있겠다. 그런데 이때쯤에 저희가 그 앞번에 했던 그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느꼈던 거는 누구나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 뭐 아트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 아니면 뭐 또 다른 타겟,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만약에 제가 그냥 뭐 파인아트 씬에 있었으면 그냥 꾸준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전 어쨌든 회사에 몸담고 있고 회사에서 꾸준한 가치를 올리려면 그 누구나에 좀 포커싱이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선 지식이 있거나 어렵거나 해서 그냥 오기도 전에 거기 싫어, 나 K-팝 싫으니까 안 가, 나 기술 싫으니까 안 가, 나 움직이니까 싫으니까 안 가, 인터랙션 몰라서 안 가, 이런 것들을 굳이 줄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꽃이라는 거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제 제가 한몫을 했는데, 어머니나 제가 엄마가 항상 꽃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푸사도 맨날 꽃이고 꽃 그래서 그래, 꽃을 가지고 뭘 해보면 우리 엄마나 아는 분들을 데려왔을 때 옛날에 뭐 K-팝 가자고 하면 사실 친구들도 잘 안 가요. 나 K-팝 싫어서 안 가. 뭐 거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이러는데 이런 걸 하면 이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도 다 설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방이나 배려라는 키워드를 적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를 설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이 빼자. 되도록이면 많이 빼고, 그래서 인터랙션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안 넣었어요. 제가 인터랙션을 보통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 사실 파도를 느끼기 위해서, 파도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랙션을 써요. 그래서 밟으면 반응이 오고 밟으면 반응이 오고. 근데 이거를 사용해 보면 사람들은 반응이 안 되는 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반응이 될 때는 안 되네? 왜 안 되지? 반응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너무 저희가 원하는 거를 가져가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럴 바야 완벽하지 않은 인터랙션 다 빼버리자. 애매한 뭐 터치라던가 이런 건 다 빼버리자. 이래서 아르테미즘은 그런 단순한 이런 인터랙션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 어프로치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그니처랑 그가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르테미즘 서클을 부산으로 해서 4군데 오픈을 했고 글로벌리 8번째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소재가 주는 게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가서도 모두가 즐기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정말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8번째 전시관이 이제 부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그 부산 하면서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도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저희가 누적 관람객이 700만 명이긴 한데 8,000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8,000명이 오시는 것도 놀랐는데 되게 나이 많으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어두워서 미끄럽고 어두워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런 분들도 모두가 너무 재밌게 보시고
저희가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어서 밖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전시를 보는데 무슨 에버랜드 어트랙션 보는 것도 아닌데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게 너무 송구스러웠는데, 기다리면서 또 얻은 인사이트는 우리 딸이 이렇게 유명한 데 데려왔네. 내가 아르테미즘 가자고 했는데 도대체 어딘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줄을 1시간을 기다려. 1시간을 기다리니까 이만큼 유명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긍정적으로 또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좀 풀어보자면, 저희는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계속 새로운 가치 막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통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집착, 우려에 대한 집착,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 그 새로운 것들 하다 보면은 사실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과가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가 되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부산에 들어간 작품 중에 토네이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토네이도라는 거를 처음에 상상은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기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토네이도가 이렇게 막 펼쳐지는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 멋있겠다.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토네이도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과학관에서 봤더니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이제 디자인을 봤을 때 너무 못생긴 거예요. 못생기고 막 저 기둥에 뭐 기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과연 뭐 아트로 받아들일까? 이걸 토네이도로 받아들일까? 이거를 쓰는 건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척해 볼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거를 만드신 분, 이제 저희가 과학관에서 설치하신 분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기둥이 있어야 된다, 기둥에서 바람이 나와서 돌아야 된다, 뭐 바닥에 물이 파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유리 안에 가둬볼까? 저 토네이도를 가둬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유리 안에 가둬 토네이도를 보지만 사람들은 만질 수가 없고, 언젠간 저 유리는 지저분해질 거고, 이건 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또 작고, 뭐 바람을 이렇게 해보고 막 이래서 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스토리에 올렸는데 제가 퍼왔어요. 한번 보시면 지나갔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혹시 그거 해주실 수 있어요? 플레이.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획자 한 명이 이제 히스토리를 해서 개인 스토리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눈물 나는 거였는데, 어설프고 안 될 줄 알고 또 실패하고 막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짜자잔 약간 이런 거를 개인 스토리에 올려서 가지고 제가 좀 제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탄생합니다. 저기 안 보이게 다 있어요. 폭우가 나오는 구멍도 있고 바람이 나오는 구멍도 있고 다 있어요. 처음에는 뭐 어딘가에 다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뭐가 안 된다고 했고, 어디가 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계속 저희만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과학관에서 10년 설치한 분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계속 안 돼도 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왜 안 돼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처럼, 사실 결핍이라는 거는 자신감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면 사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고, 그래서 결핍과 자신감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제 보통 이게 레인이라는 작품인데, 레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노즐이 보면은 둘레 이렇게 노즐별로 저희는 가져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 그 반도 테스트도 하고요. 유리도 검은 유리, 뭐 노란 유리, 초록 유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머시브할까.
그리고 벽 컬러도 저희가 그냥 일반 보통은 화이트 벽에 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젝션 할 때 벽 컬러도 벽 컬러별로 테스트를 해봐요. 이런 그레이, 짙은 그레이, 무슨 그레이, 뭐 바닷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재질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프로젝터는 프로젝트를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뭐 소재는 소재대로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블랙 구현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컬러링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간에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얘기하시는데 보통의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저런 고민을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갔다가 그리고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해봤자 그냥 벽에 쏜 거겠지라는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오신대요. 근데 막상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꽃이나 물이나 물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왜 다르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보여드린 거 말고도 많이 숨어 있고 이건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보여주는 측면에 있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공간에 있는 마지막에 이제 카페라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카페라고 하는 거에서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그냥 벽에 있는 영상 뭐 인터랙션에 있는 프로젝션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은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건드려 봐요. 저희가 알 수 있는 한은 많이 건드려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접시 같은 경우도 사실 걔가 맞닿아 있어요. 어떤 작품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프로젝션이 잘 되는지 그리고 접시에 물건이 어떻게 담겨야 예쁠지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그리고 컵의 크기는 어때야 되는지 그럼 용량이 얼마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료의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런 매출에 대한 뭐 제가 강조하긴 했지만 가격과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건드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떻게 되는지 건드려야 이렇게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는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그래서 컨텐츠는 컨텐츠로 깊이 보고 또 마켓은 마켓대로 깊이 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집착인데요. 이제 사실 아트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아트를 왜 향유하느냐고 봤을 때 나를 알기 위해서라고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사실 나에게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저콜로 못 만드는 습성이 있었어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희 상업적인 거를 되게 했고 상업적인 거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콜로 만들 수 없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회사는 잘 안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만들 수 있을까? 최적의 자원으로 최고를 만드는 비법들을 계속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페봇이라고 하는 성수에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미디어 아트가 들어가고 또 로봇이 들어가고 메뉴가 들어가고 뭐 드링크도 뭐 칵테일부터 뭐 케이크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얼핏 보면 이제 100평 정도에 되는 카페라고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컨텐츠, 전문가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되게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거라도 되게 고퀄로 만들고 하나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어프로치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그 다음 작품들을 만들 때 많이 이제 성숙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드립 커피 같은 것도 로봇이 내리면 이제 가장 적당한 온도에 가장 정량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핸드 드로잉하는 케이크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그려서 인체 넘겨버리면 내가 주문한 케이크에 그림을 그려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것이죠. 칵테일도 이제 원하는 재료를 선택을 하면 이제 맛있는 음료를 나와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냥 단점은 포기하고 약간 장점은 고도화시키자.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내 뭐가 뭘 못하는 줄 아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모두가 약간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르테 뮤지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4가지인데 이게 각각의 거의 한 명의 저희가 이제 작가라고 하는 저희 아티스트를 만든 거예요. 보통 이런 작품을 만들면 여러 명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아르테 뮤지엄에 제주도 처음 오픈했을 때 그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이 한 3분, 뭐 기획자 2, 개발자 1, 그래서 거의 그 1,500평이 되는 공간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했어요. 지금도 저희가 60명 정도 저희가 돌리고 있는데 8개의 전 세계 글로벌리 확산하는 곳 3,000평 정도를 채우고 있거든요. 1,500평 이상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사실 되게 조촐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워터폴이라는 작품이 하나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 이제 이 공간들을 볼 때 저희의 이제 저희 구성원들도 한 명 한 명 되게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되게 단점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되게 예민하고 어떠한 부분에 단점도 있는데 되게 장점을 고도화시켜서 그 장점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통의 워터폴이라고 하면은 그 VFX라고 보통 하는 워터폴들은 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래도 있고 이끼도 있고 뭐 폭우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영화에서 보는 VFX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만든 작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은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에만 되게 충실해 있어요. 그래서 워터폴이지만 그냥 군더더기 없는 미끼나 이런 거 없고 정말 물성만 가지고 있고, 플라워는 플라워만 가지고 있고, 비치는 비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본인이 갖고 있는 성질을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형태로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각각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워터폴이라는 작품이 이제 샌드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사실 샌드가 그 상하로 이제 움직이면서 작품으로 선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만들 때 내부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대중적인 공간에 왔을 때 모래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폭포로 부를까? 되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실상 열어봤을 때는 되게 다들 이거를 폭포라고 부르고 거기에 대한 이질감은 또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규정할 때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그거의 소재를 바꾸는 거는 또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약간 이 정도의 작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마다 각각의 다른 큐레이션으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부산인데요. 부산은 기존 거하고 다르게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좀 많이 넣어서 토네이도라던가 레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홀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뭘 했을 때 사람들은 금방 따라와요. 근데 금방 따라오는데 문제는 되게 저콜로 따라와요. 고컬로 따라오면 사실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사실 산업이 살아나는데, 그냥 대충 만들어서 막 오픈해 버리면 그런 대충 만든 거를 보면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별로야. 미디어 아트관 갔는데 하나도 이상해. 뭐 이러면 사실 그 산업은 완전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2020년에 2024년 8개의 관을 오픈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리가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거의 그 반은 해외에 있고 반은 이제 국내에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산을 망가뜨릴 것 같다는 되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기 그리고 높이 가기라고 했는데 높이 가기는 저희보다 더 나은 저희보다 더 낫거나 아니면 저희와 견줄 수 있는 그리고 좀 대중화된 그런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거 이런 거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노란색까지는 오픈을 했고요. 이제 하얀색이 이제 앞으로 오픈할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개까지 오픈을 했고 그 해외에는 이제 내년에 LA하고 뉴욕 정도 오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가기에 이제 제가 오르쉐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오르쉐랑 콜라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쉐는 뭐 되게 잘 알잖아요. 세계 3대 뮤지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오르쉐 뮤지엄 뭐 프랑스 파리 가면은 사실 안 가는 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그런 뮤지엄에게 콜라보를 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쉐 티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르테미듐 오르쉐 뮤지엄이랑 이제 콜라보된 전시가 국내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자꾸 빨라지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가 그 아르테미듐 하기 전에 제가 바라는 바는 이거였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회사 한번 대보자. 그래 이런 회사 한번 대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 저희 것처럼 이제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이제 아르테미듐 정글 뭐 미디어 아트 단원 인칸토 시마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은 이제 이루어졌으니 이 다음 목표는 약간 삼성처럼 누구한테 어디 다녀? 그러면 저 디지털 다녀요. 그럼 약간 이런 회사가 되는 게 현재는 목표인데 그러한 날이 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의 시대 이제 마지막에 넥스트는 뭐가 있느냐? 아까 AI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초융합, 초지능이잖아요. 지능은 점점 더 융합도 점점 발달하고 과연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경험의 비용을 낮추다가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영상은 점점 만들기 쉬워질 거예요. 물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은 또 그만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낮추다라는 거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기존에 이제 저희하고 만들려면 1억, 2억 했던 콘텐츠들을 쉽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순에서 기업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풀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점점 경험의 비용을 낮추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LED 아트 영상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역에서 그 르사운드라는 전시를 진행을 했고 여기도 거의 일평균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 말고도 외부 아티스트 작가들과 콜라보를 해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전시들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 서비스라고서는 저희가 NFT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정말 아트워크에서 NFT 크립토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사장이 되면서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이제 NFT 작품이 비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10억 이런 정도의 작품으로 가치가 거래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작품만 할 때만 해도
이제 그 NFT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보통은 개인화된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내가 그 등장했을 때 내가 만지는 대로 이렇게 사슴이 되게 변화하고 나한테 많은 정령을 이제 가져다 주는 이런 작품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이제 헤카타오라고 하는 작가인데 지금도 찾아보니까 한 3위 정도 되는 NFT 크립토 아트에서는 규모로서는 3위 정도 되는 작가로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가 저 스킨을 만들고 저희 인터랙션이랑 저희가 갖고 있는 포레스트를 합쳐서 이런 식의 작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FT가 최근에는 이런 그 뭐 회원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 작품 소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티켓 베이스의 산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용자가 되게 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테 뮤지엄 작품을 저희 공간에 와서 오시면 이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방향 설정할 수 있고 또 회원들 베이스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처음 저희가 NFT로 배포한 그 영상이 무궁화인데, 네, 그 무궁화 자체도 사실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나라의 꽃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아까 영원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품을 이제 NFT로 무료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쭉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만든 이제 서클이라는 이런 공간인데, 그 서클이라는 공간이 저 중앙에 이제 영상이 원형으로 보이고 저 사이로 들어가는 게 저희 부산에 이제 처음 만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은 사실은 3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3면이 있고 저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처음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관을 가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항상 있는 거를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걸 약간 왜곡해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게이트를 만들고 그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사실 저렇게 3면이 만나 있지만 사실 하나로 보이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치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 업무랑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저희 이제 지속 가능한 좀 아트앤 디자인 그룹으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진 부사장님 모시고 저희 강연 함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받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이 있거든요, 부사장님.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질문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후발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디스트릭트만의 경쟁력은, 그죠? 릭트만의 경쟁력은 새로운 영역 확장의 범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미디어 아트 씬에서만 사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도 사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모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8개 오픈을 하고 앞으로 24개 정도의 권리기관을 오픈할 거여서 좀 그 스탠다드한 아르테 뮤지엄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누가 봐도 미디어 아트를 좀 대명사를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하나의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아르테 뮤지엄하고 어떻게 다르다, 아르테 뮤지엄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미 좀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비중이 스탠다드인데 좀 하이 스탠다드가 되는 거가 저희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또 영업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뿐이 아니라 외부 작가의 협업이라던가 다른 산업과의 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와 원조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질문 하나 더 있을까요? 현장에서 없으시면 네, 저쪽에 검은 캡 쓰신 분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요. 짧게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나선익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경영자 입장에서 아티스트들이랑 그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들이 각각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삶의 사고 패턴들도 다 다를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했었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를 또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저희는 조금 다른 제가 회사는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냐면 그 VFX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물이 떨어지는 기술이 같은 거거든요. 물이 떨어지는 기술 그리고 뭐 디자인에서 그래픽을 잡는 사람 이렇게 좀 기술이 또 모션 뭐 본 잡고 3D 만들고 해서 어떤 거를 만들 때 그림을 만드는 사람, 그거를 이제 모션을 만드는 사람, 환경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다 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역행하고 있어요. 저희 역행해서 그 한 명이 하나를 끝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후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후딘이라는 기술을 못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이 완성되게 하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작가로서 이 작품에 내 것이 되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거든요. 그냥 어떤 거를 뭔가 공동체로 가는 비전도 물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터널 네이처라는 컨셉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충분히 그 존재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존재를 좀 바라보고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최대한 장점이 부각되는 그런 가치는 하나지만 그거를 내가 표현하는 것과 타인이 표현하는 건 되게 달라요. 근데 이걸 합쳐서 운영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디렉터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주지만 갈등이 생기고 갈등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정말 섞일 수밖에 없는 뭐 개발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뭐 테크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합쳐서 운영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처음에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장점도 많지만 이런 아티스트나 작업들이 되게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몰입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적게 깊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 조율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보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경력 직원분들이 이 회사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이 회사 너무 이상해, 쟤 너무 이상해, 쟤 너무 이상해, 쟤 너무 이상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묻혀서 그냥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지만 사실 이상한 거를 나무라고 있는 건 아니고 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장점을 최대한 그냥 서로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릭트 이상진 부사장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